592페이지입니다. 자, 591페이지에 채권자가 다수인 가압류 가처분 등인데, 예컨대 이제, 우리가, 가압류권자가 뭐 10명이다, 5명이다, 이렇게 여러 명일 때를 이제, 상정한 것입니다. 자, 1번. 일단 채권자가 다수면요. 다수라는 것은 이제 한 개 초다수건에 대해서 채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되어 있고요. 일단 결론은 이제, 채권자가 5명이면 5명이 다 등급에 올라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스토리가. 자, 2번.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촉탁일 때. 자, 가번에, 등기 공무원은 촉탁에 의해서 위 가압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 다수의 채권자 전부를, 채권자로 기록하자 해서 누구 외에 일부는 안 됩니다. 나번에, 채권자가 선정 당사자일 때는 채권자 전부를 기록을 하라 되어 있고요. 또 다번에 선정 당사자만 되어 있고 선정자 목록이 없는 경우에도 4번을 만들어서 일단 전액을 전부를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3번 넘어갔습니다. 페이지에 만약에 착오로 그렇게 전원 안 됐을 때 잘못됐을 때 어떻습니까에 대해서는 가번 등기관이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결정 등기에 대해서 채권자 누구 외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경정 등기를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럼 이제 4번에 그러면 일부 채권자 예컨대 A1, A2, A3 세 명인데 A 각 1,000만 원씩 가압류였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이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일부 채권자가 해지할 거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4번 따라서 가번의 다수의 채권자 중에서 일부 채권자가 해제 신청을 해서 변경 등기 촉탁할 때는 어떤 것이 해제되는 것을 쓰고요. 그런 변경 등기를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나머지는 뭐 이렇게 보시고 다번 보니까 다번에 만약에 권리자 누구 외라고 해서 전부 다 이제 한마디로 전부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부 말소를 해야 돼. 그러면 그때는 어차피 말소할 것이니까 경정 등기는 거치지 않고 바로 전부 말소를 한다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말소인데요. 말소는 일단은 우리가 집행 취소하거나 취하를 해서 말소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1번에 보듯이 가압류 등기의 말소는 법원에 말소 촉탁을 하는 것이지 신청에 의해서 말소하는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법원이 그 등기소를 통해서 말소 촉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3번 우리가 가압류나 가처분에 의해서 또 주택임차권 등기 같은 것들 뭐 상가임차권 등기 전부 다 법원을 통해서 말소 촉탁을 하는데 이때는 그런 거 외에도 예컨대 가로 안에 경매가 되거나 또 가등기한 본등기하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또 토지 수용이 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말소를 한 다음에 등기관이 지체 없이 그 말소했다는 뜻을 집행법원에 통지를 하라는 것입니다. 4번 또 가압류 등기 후 소유권이 제함자에게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가압류 등기 후에도 넘어갈 수 있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때는 나중에 말소할 때는 전 소유자를 권리자로 해서 가압류를 말소한다. 그것들 이제 주의해 보시고 따라서 마찬가지로 감명의 부동산에 대해서 채권자 을이 가압류했을 때 소유권이 병행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가압류 채권자 이제 을이 나중에 판결문을 얻어서 경매를 신청할 때 그때 즉 경매 개시결정 등기 촉탁서에는 등기 의무자가 전소유자인 갑을 표시해서 등기를 합니다. 자 5번에 미등기 토지 가압류에 대해서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때는 우리가 앞서 봤듯이 가압류 취소를 했을 때는 우리가 가압류 말소만 촉탁하는 것이지 이미 돼 있는 비신청 명의의 보존 등기 말소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6번에 가압류로 본압류로 냈을 때 해서
경매가 진행됐을 때는 우리 가압류에 관한 본압류일 때는요 마수할 때는 가압류뿐만 아니라 본압류도 마수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런 상태에서 가압류에 대한 마수는 29조 2호로서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그런 얘기고요. 역시 가처분 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이쪽 이렇게 자세히 보실 필요 없습니다. 강제 관리에 대한 등기인데, 강제 관리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산 자체에 나오는 과실, 전용 과실이든 부정 과실이든, 그것을, 우리가 압류해서 파는 것이 아니고, 관리인을 통해서 수익을 얻어서, 그 수익에 대해서 이제 논하는 것이죠. 채권자가. 그래서 똑같이 이런 강제 관리 개시 결정도 개시 결정에 남은 강제 관리 개시 결정 등기를 그 촉탁 등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쪽도 이제 경매 등기죠. 경매 등기. 그죠? 뭐 이것도 이제 지금은 뭐 여러분이 뭐 이제 법무사 쪽 시험 쪽에서는 또는 사무관 쪽에서는 전부 다 집행을 배우시니까 이쪽도 가볍게 보겠습니다. 일단 경매 신청하면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을 하죠. 그러면 그 개시 결정 정보를 정보 정보를 해서 관할 등기소에다가 촉탁 등기를 해서 등부에 기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보의 기재. 자, 당사자. 다만 이제 우리가 거기 이제 보시면 담보권 시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소유자로부터 제함자로 이렇게 그렇죠? 경매 개시한 다음에 우리가 제함자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담보권의 경매의 경우는 우리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그냥 한다는 점이 이제 강제와 다르죠. 그다음에 아까 봤던 것들 이제 보시고. 지금 이제 기출문제 보시면요. 아까 봤던 것인데 다시 한번 볼까요? 가압류 등기한 다음에 그 제함자 앞으로 소유권 등기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경매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물론 경매 신청 채권자가 권리자가 되고 이때는 제함칠자가 아니고 가압류 당시의 소유자를 등기 의무자로 해야 된다는 것들을 주의해 보시고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은 경매 개시 결정이고 경매 개시 결정 일자를 쓰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등기 목적은 이제 몇 가지 이제 볼 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596페이지 3번에 강제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해서 부탁할 때 등기 목적을 안에 그 권리자가 가압류에 대한 권리를 가압류에서 본함을 쓰게 되는데 그때 가로 안에 가압류에 관한 이제 나중에 승소했을 때 본압류 이행해서 등기 목적이 요게 종종 가압류에 관한 본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목적을 씁니다. 그리고 셋째 주제에 해당 경매에 있었을 때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합니다. 그럴 때는 마찬가지로 가압류 채권을 양도받았을 때 그때 양수인이 경매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5개 넷째 줄에 가압류의 채권의 승계인 양수인을 써서 기록하는데 예컨대 뭐 일본 가압류 채권 승계해가지고 이건 가압류 채권을 양도받은 승계인이 경매를 넣는구나 그래서 알 수 있도록 그 목적 안에 기록을 해서 표시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도 하나 지우시고요. 그건 똑같은 문제가 자꾸 나오네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고 나머지는 뭐 나오는 것들이 아니니까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등기 실행 조치인데 이건 뭐냐면 일단 등기관은 자 97페이지입니다. 등기관은 경매 개시 결정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해요. 그리고 등기 다 마친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를 이제 법원에 보내는데 등기 완료가 돼서 만약에 등기사항 증명서 작성할 때, 즉 경매 등기할 때 어떤 변동 사항이 있었을 때는 등기사항 증명서의 선부에 가름해서 그 통지라는 걸 합니다. 그게 이제 밑에 있는 2011년 나왔던 경매 개시 결정 후에 등기관이 등기사항 증명서에 대신해서 일정한 통지를 해줘라. 그러니까 어떤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라 그런 얘기인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하죠. 그죠? 여기서 K라는 사람이 신청입니다. 그러면 이때 만약에 이 전에 어떤 가등기가 있었습니다. 가등기가. 근데 이 경매 등기 된 후에 그때 가서 본등기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는 이 가등기에 본등기는 보통 이제 이제 말소 통지한 다음에 이제 전부 다 말소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물론 가등기가 본등기 들어오면 뭐죠? 요 경매 등기는 말소가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경매 개시 결정에 경매 신청에 장애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경매 등기가 됐더라도 가등기가 본등기가 되면 이 경매는 진행할 수 없죠. 그래서 이때는 경매가 취소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경매가 장애가 되는 등기가 있다는 사실을 집행법원은 모르니까 그런 사실을 통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박스 위에 보시면 597페이지에 경매 개시 기입 등기 후에 권리 변동사항에 장애가 된다. 즉 경매 절차에 장애된다. 예컨대 경매에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소유권 청구가 가등기가 돼서 경매 등기 후에 본인이 됐을 때 그때도 그런 것을 보내줘서 알려준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지를 통해서 말소되는구나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에 대한 이제 말소는 이제 우리가 보통 매각 허가가 없이 그렇다든지 또 매수인이 나중에 그렇죠. 대금을 내면 그 신기 다 맞서주죠. 맞서하고 그다음에 주택으로 맞서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로마자 이게 2번이 아니고 3번이네요. 3번에 소유권 조탁을 해준다. 그래서 일단 집행법 144조인데요. 일단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1번 조탁할 등기는 일단 경락인 앞으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고 인수하지 않는 각종 부담 등기는 말소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도 말소를 해주는 것이죠. 물론 이때 조탁 시기는 당연히 소유권 취득 시기인 우리가 임의경매든 강제경매든 구분하지 않고 경락대금을 냈을 때 그때 돈을 냈을 때 등기가 들어가는 것이죠. 또 조탁은 이제 일괄 조탁이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목적의 소유권 이전 등기든 각종 저작권 등기든 가미든 일체의 등기를 이제 여러 건을 일괄로서 우리가 조탁하고 만약에 어떤 등기가 하나 빠졌더라도 나중에 추가로 또 말소를 조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당사자 표시가 있고요. 자 이제 우리가 4번이 또 제일 중요하죠. 4번에 제함 실자 매수인이 됐을 때인데 자, 이건 뭐냐면 뭐 이제 몇 번 봐서 아실 것 같은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등기법, 집행법 양쪽 다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시는데 일단 여기서 제함 실자란 말은 이제 두 가지가 생기는데 이제 경매 등기 전에 들어온 사람이라든지 또 경매 등기 후에 들어온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이런 채무자죠. 채무자가 있고 이제 똑같이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K라는 사람이 경매가 이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때 만약에 이때 YY라는 사람이 있고 Y2가 있다 그렇게 보세요. 그러면 이때 경매 물건을 샀어요. 경매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YY라는 사람은 경매 등기 전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Y2라는 사람은 경매 등기 후에 들어온 사람이야. 그럼 만약에 이 경매 등기 전에 들어온 사람은요, 이 종전의 소유권 등기, 이 종전의 소유권 등기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Y1이 입찰을 신청해서 경락대금을 냈어요. 경락대금을 내서 자기가 받더라도 이 사람은 여기 경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죠? 반대로 경매 개시 등기 후에 들어온 것은 다 말소죠. 그래서 압류 등기 후에 말소니까 이것은 말소하고요. 나중에 Y2는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합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이제 시험 풀 때 보시겠지만 이게 경매등기 후는 맞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599페이지 보세요. 1번은 이제 1번은 경매 등기 전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경매 등기 전에 소유권 등기 받은 사람들 그다음 지유인데 일단 이때 똑같이 물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말소하고 각종 인수하지 않는 부담 등기 말소하는 건데 문제는 그 사람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사람이 매수인 출세 같은 것들을 앞에 했던 것들 이주 부담자가 있기 때문에 방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유자의 어떤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부 공유자가 우선 매수해서 살 수도 있는데 그러면 똑같이 이것도 개시 등기 말소 부담 등기 말소 해주면서 이때는 당연히 뭐죠? 자기 원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만 소유권 등기를 해주겠죠. 하는 얘기고요. 그러나 다음 페이지의 3번처럼 우리가 경매 등기 전에 경매 등기 후에 그때 3번 보세요. 가로 안에 국세 체납의 압류 등기 또 경락으로 소멸하는 가압류 등기 후에 한마디로 그런 것 등기 후에 소유권을 잊어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은 어떡합니까에 대해서는 똑같이 우리가 거기에 경매 등기 개시 등기 말소 해주면서 아까 요거죠 지금 여기 Y2에 대한 사람 압류 등기 후에 들어온 제함채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제함채자의 명의의 등기를 말소를 합니다. 말소하고 다만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동시에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각종 부담 등기 말소 좋다 했는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 우리가 경락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동산 위의 부담 등기다라는 말은 경매로 인해서 소멸하거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그런 등기를 말합니다. 그죠? 따라서 우리 이제 우리가 뭐 여기 있는 거 다 뭐 간단합니다. 지금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등기법에서 말소하느냐, 이제 경매로 인해서 말소할 것인가, 말소를 하지 않을 것인가, 즉 그에게는 인수할 것인가, 이게는 일단은 기준이 뭐죠? 기준이 우리가 말소에 대한 기준 권리가 따로 있죠. 그래서 이건 이제 집행법 91조에 있는데 우리가 예컨대 저당권 또는 압류 등기 역시 경매 개시죠. 그 다음에 뭐 가압류. 그래서 이런 저압류가 이 저당권 압류 가압류는 무조건 소멸합니다. 즉 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따라서 이런 저압류 가 요 세 가지 등기를 우리는 말소의 기준 권리다라고 되어 있고요. 요 등기 뒤에 들어오는 것들은 전부 다 뭐죠? 말소가 되고요. 요 등기 전에 들어온 등기는 말소가 안 됩니다. 그럼 만약에 그게 뭐냐 하면 예컨대 아까 왔듯이 뭐죠? 요 전에 들어온 등기 뭐가 있어요? 여기에 예컨대 가처분 같은 거나 가등기 같은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저압류 가에 있는 가처분 가등기는 인수고 저압류 가에 들어오는 가처분 가압류는 이제 말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 그 1번에 그 경로 관계없이 무조건 말소, 즉 말소 기준이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저당권 담보가등기 가압류, 즉 저압류가 저당권 압류 가압류 또는 체납처분 등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매 등기 후에 들어온 건 다 말소합니다.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 간명의에 보세요. 가로 안에 간명의 가압류가 되고 가압류된 상태에서의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 결국 갑이 그 선순위 갑이 가압류에서 본압류가 되면요 을명의의 소유권 등기는 말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3번에 각종 가압류나 체납처분도 말소하는데 이제 문제는 3번 끝에 있는 거 제가 3번 끝에 있는 거 하나 보실까요? 우리가 가압류 등기가 되고 그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그렇죠? 가압류가 된 다음에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현재 소유 채권자가 힘을 신청했을 때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시면
이건 이제 우리가 전소유자 가압류라죠. 전소유자의 가압류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일단 가압류가 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전소유자가 A예요. 근데 이제 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B가 샀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 사람은 제3자로서 제3실자죠. 제3실자. 그러면 이때 문제는 뭐냐면 이때 B의 채권자, 이 B의 채권자들이 뭐 B1, B2 이런 사람들이 경매를 놓았어요. 그러면 이 새로운 신채권자들의 경매를 놓게 되면요. 일단 배당법원에서는 배당표 딸 때 여기 있는 전소유자 거 먼저 우선순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소유자 거에 대한 이게 배당표가 두 개 나오죠. 그래서 일단은 이 가압류권자 금액을 먼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제일 먼저 가압류가 배당받습니다. 물론 이것은 말소하지만 이 가압류는 배당유보 공탁을 해놓죠. 그래서 그게 전소유자 가압류죠. 따라서 여기 있는 신채권자들의 채권자들 B1, B2는 저 전소유자 가압류에 대해서 수인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인데 보시면 따라서 현재 채권자가 신청했을 때 전소유자 가압류는 말소됩니다. 자, 2006년 7월 18일 거 볼까요? 그 언더라인 보시면 따라서 가압류에 대한 처분침이 여러 개 미치는 그런 대금에 대해서는 가압류 채권자가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칠자의 채권자들, 즉 B1, B2는 이를 수인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소할 수 없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첫째는 예고등기죠. 예고등기는 권리등기가 아니니까 예고등기는 말소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예고등기는 이제 좀 삭제적 규정이 없지만은 아직까지 뭐 등기만 남아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임차권 등기인데 이것도 우리가 경매 등기 전에 즉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경우에 말소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환매특약 등기, 이것도 환매특약 등기 후에 경매 들어와도 환매권자 행사에 대해서는 권리를 대항할 수 있죠. 그래서 환매권자가 대항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 그 다음에 부기등기는 우리가 말소란 것은요, 주등기만 말소한 것이지, 부기등기는 직권 말소입니다. 그래서 볼까요? 우리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각종 부담 등기가 됐을 때, 그때 주등기만 말소하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집행법원에서 말소 촉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따라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소의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 보시면 602페이지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저당권, 담보권 말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용익물권 같은 경우는 뭐죠? 이건 저압류가, 저당권 압류가에 대항할 수 있으면 소멸하지 않고 말소하지 않지만 그런 얘기 쓰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전세권자는 뭐 예외적으로 최선순위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를 해서 말소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집행법 얘기입니다. 우리 시험 얘기 아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기 4번 보시면 저당권 다음에 제함자 소유권 이전 등기 잘 펼치시고 이렇게 저당권 다음에 제함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경매 시했을 때 이때 가로안에 제함자가 경매를 했어요. 그럴 때는 이 제함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를 하지 않는다 정도를 펼쳐 놓으시고 그 저당권 때문에는 뒤에 있지만 압류 등기 전이니까 우리가 말소하지 않는구나 정도를 아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처분은 이제 가하면 무조건 말소되고요. 가처분은 경매 등기 후에 들어오냐 전에 들어오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국세도 다 말소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1번 문제 경매 등기 또 나왔죠. 경매 등기 전에 들어온 대함실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으로 소유권 등기 조탁하지 않는다. 그래서 과거의 소유권자의 등기를 그대로 유지해다 써먹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3번에 등기필 정보는 이제 관공서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제 특히 경매 같은 경우도 경매에 대한 등기가 사실 관공서 등기죠. 따라서 경매로 인한 등기를 이제 조탁할 때 가원처럼 이제 등기필 정보를 지금 경매법원에서 등기소로 이제
경매 등기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락인이 등기필 정보 통지를 이제 이렇게 우편으로 집으로 보내달라고 이렇게 우편 봉투를 넣어주면 이제 법무사 사무실이라든지 또 경락인 집으로 이렇게 이제 보내줄 수 있죠.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밑에 있는 3번 보세요. 매수인이 등기필 정보를 이제 받기 전에 직접 등기소로 오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수령증 받아가지고 주면 됩니다. 주면 되는데 본인이 온 게 아니고 다음 페이지에 대리인이 왔을 때는 그때는 유인장 가져와서 가져와라 그런 얘기예요. 물론 이제 그때 그 대리인이 법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차피 등기할 때 위임장이 있으니까 별도로 위임장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번에 등기필 정보 외에도 우편 신청이 아닐 때는 이제 일단은 등기소에서는요, 일단 경매 등기는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들어오면요, 일단 5일 동안은 그 등기필 정보 통지서를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5일 동안 안에 보통 법무사가 찾아가도록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5일이 지나면 그때는 집행법원으로 이제 보내겠죠. 그러면 이제 경락에는 등기소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 경매법원 가서 그 등기필 정보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텀 때문에 요 규정을 둔 것입니다. 다번에 이제 매수인 경락인이 여러 명일 때는 여러 명이 같이 오지 말고 그 중에 뭐죠? 지정 매수인 그 중에 한 명으로 지정해서 와라라는 것이고, 만약 그 지정 매수인이 또 안 왔을 때 단서에 보시면요, 다른 사람이 왔을 때는 또 위임장에다가 인감 넣어서 가져와라, 뭐 그런 이제 스토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거의 이제 끝자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4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유 부분에 대한 경매와 대지권에 대한 이전 등기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거기 것들은 예규인데요. 이제 한 2개 정도만 우리가 논점이 잡혀 있으면 아시면 될 것 같고, 뭐 문제 푸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뭐 시중에 지금 법무사를 어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법무사 시험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요. 지금 실제 문제는 뭐냐면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가 너무 많습니다. 등기법이 1000페이지, 1500페이지 넘어가고, 또 민법도 2000페이지 보관되었고, 그러면요, 여러분이 보면 그렇게 많은 책 가지고 공부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실제도 그렇게 많은 책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제 거의 법무사 쪽 분야도 지금 거의 지금 책들을 너무 많이 그出版사 위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교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시험을 더 늦게, 그러니까 공부가 좀 잘 돼 있거나 과거에 그 수험 공부에 그죠? 경험이 많으셨던 분들은 그렇게 두꺼운 책을 사실 보지도 않습니다. 보지도 않지만 오히려 공부가 약하신 분들이 그런 두꺼운 책을 봐서 이제 좀 약간의 위안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두꺼운 책 가지고 시험 못 붙습니다. 못 붙고 또 그게 내용에 충실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실무법은 대부분 그것이 무슨 교수가 쓰신 것도 그 분야에 오랫동안 교직했던 분 쓰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에 비해 나왔던 것들에게 이게 이제 정리된 것들이 아닐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두꺼운 책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가능하면 이제 2차 시험까지 들으셨던 분들을 기준해서 보시고, 항상 모든 시험은 1차 시험은 객관식에 집중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서 보실 때는 항상 한 70%만 넘어가면은 한 1, 2회동만 하면요, 바로 문제집을 봐가지고 문제 스킬을 잘 맞는 게 답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것도 603페이지에 지금 볼까요? 그 질문은 박스에 지금 대지권이 되지 않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만에 관해서 저당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한마디로 건물이 경매됐을 때 그러면 대지에 대해서 소유권 등기 해줍니까? 자, 우리가 구분 건물은요. 구분 건물은 우리가 구분 건물은 건물과 대지권에 대해서 그죠? 이렇게 하나로 봐서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전유 부분이라고 그러고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여기 건물은 A 거고
땅도 A 거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땅이 B의 거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건물에 대해서 지금 경매가 압류등기가 됐어요. 토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압류등기가 건물만 있어.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이 건물에 대해서 압류가 되면 뭐예요? 대지권도 압류 안 해도 다 그냥 건물 대지 같이 넘어가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대지권이 없었을 때 문제예요. 없었을 때는 과연 건물에 대한 압류를 했을 때 이 토지에 대한 부분도 나한테 주느냐, 저 경락인한테 주느냐, 그게 이제 그 골자예요. 자, 결론은요, 결론은 예규에 있습니다. 예규는 뭐냐면 결론은 그러니까 대지권을 이전받으려면요,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뭐죠? 매각 허가 결정문. 매각 허가 결정문에 건물 전유 부분과 대지권도 대지권이 허가했다는 사실이 들어있어야 돼. 즉 대지권의 표시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유 부분인 건물 부분하고요. 토지 부분의 소유자가 이렇게 AA 소유자 즉 전유 부분 보세요. 지금 경락인은 권리자가 되고요. 이 전에 있는 건물주는 의무자가 됩니다. 등기 의무자 권리자예요.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의무자, 토지에 대한 의무자가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AA 건물의 소유자 등기 의무자하고 토지의 의무자가 같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요 대지권도 등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다를 때는요 안 해주겠죠. 그래서 보시면요, 거기에 이제 보세요. 1번 뭐죠? 603페이지에 매각 허가 결정에 대지권의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대지권 등기만 안 됐다 그런 얘기지. 자, 그러면 그때는 가번에 그런 대지권이 있었을 때는 가번에 전유 부분 소유자하고 토지의 소유자가 같을 것이 오대요. 즉 등기 초탁서라든지 허가서 결정의 토지 표시가 물론 토지의 표시는 등기에 맞아야겠죠. 그리고 등기 의무자가 즉 건물 등기 의무자가 토지 등기 기록의 소유자와 똑같다. 면은 비록 토지에 대해서 압류라는 경매 등기가 되지 않더라도 토지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등기를 해주는 거다 이겁니다. 물론 이때 토지 부분에 있는 각종 부담 등기라든지 그죠? 등기를 다 맞소를 해서 수리합니다. 그때 등기관은 그 건물에 대한 등기 똑같이 그죠? 경매 매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번처럼 건물 소유자하고 땅 소유가 다르면요, 그때는 등기를 안 해줍니다. 즉 전유 부분하고 토지 부분에 대해서 동시에 소유권 등기를 초탁을 하더라도 그 초탁서의 등기 의무자하고 즉 토지의 소유자가 달랐을 때는 그때는 전유 부분 건물에 대해서는 수리해 주지만 주고세요. 토지에 대한 것은 등기 의무자 표시가 안 맞기 때문에 29조 7호로서 각하합니다. 이때는 나중에 토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사야 됩니다. 순차 이전 등기 해가지고 등기 의무자를 일치시킨다면 그때는 수리를 해주겠죠. 그죠? 됐습니까? 물론 나중에라도 경매 진행 중에 돈을 낸다음에도 대지권 등기가 사후대지권 들어왔다면 또 해줄 수 있고요. 그죠? 그러나 이제 2번처럼 우리가 허가 결정문에 대지권의 표시가 없을 때는 토지에 대한 등기를 안 해준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조로 오른쪽에 보실까요? 그거 하나 보시고 605페이지에 지금 2011년도 2002년도 설레 보실까요? 설레 보세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대해서 설정된 이건 이제 임의경매죠.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으로 해서 건물 대지에도 소유권 넘어갑니까에 대해서는 보세요.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락인은 전유 부분의 종된 권리인 대지 사용권까지 취득했다 하더라도 일단 건물 대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하기 위해서는 등기법의 절차에 맞아야 된다. 예컨대 1. 경락허가서에 물건의 표시, 대지권에 대한 표시가 누락되거나 또 두 번째 대지권의 표시가 없거나 촉탁서에 우리가 즉
건물 경매 기입 당시에 건물 소유자의 표시와 토지 등기부의 소유자 표시가 불일치했을 때는 집행부분의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다. 그죠? 결국에는 뭐죠? 두 가지 요건. 우리가 매각 허가서에 대지권의 표시가 있고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았을 때만 건물에 대한 등기 해준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게 이제 다음 페이지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인데 그게 지금 원래 4장이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갔네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제 우리가 취득세인데요. 우리가 이제 취득세라는 것은 이제 매매를 하거나 뭐 증여를 하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지방세로서 이제 취득하는 사람, 항상 매매라면 매수인이겠죠. 취득하는 사람, 또 저당권이라면 저당권자, 이렇게. 그래서 보통 소유권 등기는 취득세고요. 이 취득세는 과거에 등록세와 취득세를 합친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취득세라고 그러고요. 물론 이제 각종 저당권 같은 경우는 이제 등록세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데 일단 우리가 이제 뭐 이것이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아니다 보시면 되고요. 일단 명인이 될 사람들을 등기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지방세다 볼 수 있고요. 취득세율은 이제 보통 이제 매매 같은 경우인데 우선 보시면요. 이걸 제가 뭐 암기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보세요. 일단은 참조적으로 608페이지를 보세요. 넘어가서 우리가 보통 아파트 같은 거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시면 거기에 취득세 유래는 이제 비율제인데 일단은 지방세법이라는 조문 11조에 게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여러분이 아마 1차 시험 보고 2차 시험 붙을 때면 제가 아마 별도로 우리 사이트에서 취득세, 뭐 상속세 이런 것들, 증여세에 대한 그 법무사가 필요한 그런 세금 강의도 아마 올려드릴 건데 일단은 시험에서는 그렇게 필요 없어요. 일단 보세요. 11조에 보시면 그 8호가 보세요. 8호 하나 보시고요. 유상거래. 이때 유상거래라는 것은 이제 매매를 보시면요. 매매를 했을 때, 아파트 같은 매매를 했을 때 그 취득가액이 6억. 6억이 안 되는 그 주택, 아파트 샀을 때는 1000분의 10의 세율을 냅니다. 그럼 내가 1억짜리다. 그러면요. 1%예요, 1%. 그죠? 그러니까 100만 원이지. 6억이면요. 600만 원. 이런 식으로. 근데 6억에서 9억이다. 그러면 그때는 그 구간일 때는 이제 2%. 그리고 9억을 초과할 때는 3%. 그러니까 지금은 9억을 초과할 때는 다 3%인데 한마디로 지금은 그래서 보통 6억 아래까지는 다 뭐죠? 1% 세금을 내면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데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등록세 20% 내는 것들이 뭐 교육세인데 5번에 그 국민주택 채권만 하나만 보죠. 간단하게. 여기 있는 거 뭐 배우시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일단 그 국민주택 채권을 사는 이유는 두 가지.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하고 소유권 이전, 즉 이 소유권의 보존 이전과 우리가 저당권 설정 이전, 이 두 가지. 소유권에 대한 보존 이전과 저당권에 대한 그 설정 이전을 할 때만 우리가 국민주택 자금을 이제 모으기 위해서 정부가 이 채권을 사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가로 안에 건물 등기할 때는 국민주택 채권을 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건축 허가 때 사기 때문에 실제 등기 때는 안 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끔 내긴 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채권은 내가 뭐 매매가가 2억이다 하더라도 그 공시가가는 더 싸거든요. 그래서 국민주택 채권의 기준은 가본의 시가 표준으로 이렇게 한다, 좀 낮게 평가한다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뭐 그걸 그렇게 애우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수수료 뭐 15,000원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어렵지 마시고 예, 그래서 보시고 다음 페이지에 뭐 수수료 같은 거 공부한 거 아닙니다. 다만 이제 614페이지에 등기 수수료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과거의 그 등기 수수료가 이게 수입증지로 됐는데 이게 2014년부터 전부 다 이제 인터넷 등기소에서 바로 등기소에서 전자납부 제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자납부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보시고 이걸 공부하시는 것들이 아니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하여튼 제 강의를 잘 그죠? 소화를 하셨다면은 제가 장담컨대 그 상당한 점수를 남들보다 한 3분의 1 공부 덜 하고도 공부를 잘 붙을 수 있다 보시면 돼요. 끝으로 이제 618페이지에 있는 계약서와 인지인데, 자, 618페이지는 7번부터 7번에 우리가 이제 매매 계약서라든지 각종 계약서 같은 거 썼을 때는 국가에서 뭐 인지를 내랍니다. 인지를 내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인지를 내지 않는 경우 하나만 볼까요? 예, 그런 것만 보시면 되는데 한때 나왔는데 지금은 잘 안 나와요. 근데 이것도 하나만 보겠습니다. 하나만. 여러분이 공부를 그죠? 한 80점 정도 맞추시는 거예요. 그죠? 보시면 이제 618페이지에 즉 인지를 안 내는 경우는 국가나 지자체가 작성하는 문서고, 또 주택 같은 경우는요, 이게 주택은 1억이 안 되는 주택일 때는 안 삽니다. 그리고 또 주택도 전세권일 때 안 사고요. 물론 주택이 아닌 게 일반 전세권, 그런 거 삽니다. 다른 거죠. 이렇게 보시고 특히 선례 등기 선례상 인지를 사지 않는 게 뭐가 있냐면요, 판결에 의한 경우하고 증여. 이 판결에 의한 경우, 증여 두 가지인데, 증여는 어차피 무상이니까 내지 않는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선례가 주택 소유권 이전 계약서로서 금액이 1억 이하일 때는 인지를 안 산다는 거. 뭐 그렇게 보시고, 뭐 이것도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보시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국가 같은 경우, 국가가 이제 우리도 한번 등기했는데, 오른쪽 보세요. 선례 6번에 119페이지에 국가하고 개인 간에 했을 때, 이제 이때 저가 실무했을 때인데 제가 인지를 필요 없는 걸 봤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 선례가 있더라고요. 선례가 있어가지고 일단 공동으로 했을 때 그때는 국가라도 인지를 냅니다. 그래서 그때 경찰청 걸 등기했는데 나중에 등기를 35만 원가 냈었어요. 그래서 인지를 35만 원 냈는데 인지 낸다는 거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중복 등기 정리를 하면 이제 끝나는 건데요. 여러분이 어떤 여기에 있는 강의가 제가 볼 때는 아마 국내에서 제일 짧은 강의고요. 실제는 제가 좀 강의를 좀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좀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자세하게 좀 강의를 했었고요. 여러분이 이것을 한 2배 정도 보신 다음에 객관식 문제를 또 가장 스피드하게 저희 강의를 통해서 습득하시면, 일단은 저희 강의는 실무법 강의를 5개 정도 제가 경험상 거의 뭐 충분히 지금 커트라인이 67점 정도 되는데 한 80점까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실무법은 사실 5과목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다 하나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략을 잘 세우시고 1차 시험을 상당히 좀 가볍게 하셔야 돼요. 하시고 역시 또 2차 때도 저희 사이트를 좀 이용해서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